네, 이번에 섹터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중요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오늘 센터장 특집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나오셨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이 저희 코너에 한 3개월 전에 출연을 하시고 아마 제 기억은 3개월 전에 출연하시고 나서 다시 또 재출연을 하셨는데 또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일단 뭐 증시가 뭐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이 사실은 1월 효과라고 좀 보기보다는 1월에 좀 너무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악재가 너무 많이 빗받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뭔가 이 투심을 많이 잃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1월 달 시장이 조금 이제 하락 나왔던 뭔가 배경 요거 한번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네. 뭐 지금 주식시장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경제를 선행한다라고 하니까 네. 1월 주식시장에 대한 급락이 앞으로 경기 침체나 경제 상황의 바뀜을 네. 예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의 확장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 등을 준비하는 요소에서 뚜렷한 경기 침체 요인이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네. 거죠.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었던 여러 부수적인 문제,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어쨌든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정책 환경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정책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투자 환경과 투자 조건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투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포트를 리셋시켜야 될 부분 등이 분명히 생기게 될 텐데 그 변화의 과정이 좀 기술주들의 주가 급락이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 거칠게 일어났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국내 주식시장은 조금 운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투자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네. 정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경제라든지 투자 원칙, 이론 이런 부분 등을 전부 다 공부를 하면서 적용을 해왔고 그것이 지난 하반기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여러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의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들을 작년 하반기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만큼 잘 반영시킨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미 선제적으로 다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1월부터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중 충격을 받은 부분 등이 크죠. 그래서 낙폭이 커지는 데에서는 강력한 매도 주체의 등장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매수세의 실종에 대한 영향 등이 한편으로는 조금 더 크지 않았느냐. 그것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센터장님께서 이틀 전에 그 교보증권 그 매체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좀 네네. 거기서 조금 그 강명 깊게 본 단어가 있었는데 최근 시장이 인베스터보다는 트레이더가 더 많다. 네, 그렇죠.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 조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를 괴롭히는 요인이 사실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착한 인플레이션이면은 참 좋을 텐데 나쁜 인플레이션에 보니까 기업들의 뭔가 실적 뭐 전일 좀 미국도 이제 임금 자체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의 부담감들 뭐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곡물 가격이 최근에 또 뭐 특히 밀 가격이 좀 급등이 좀 나오고 레코드가 나오고 있으면서 뭐 얼마 전에 세계 식량 지수도 또 신고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안 오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죠.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뭔가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 대비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현재 시장 경제하에 유동성이 정말 풍부하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각종 자산 등에 대한 가격의 변화 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각자 자산에 대한 가격 변동의 이유들은 있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바뀔 거야. 그래서 그 성장 산업 중심으로 돈이 집중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도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동할 수 없는 거주지의 어떤 소중함이나 여러 가지 기회비용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이루어지면서 가격 변동이 있었죠. 암호화 자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뀔 신경제, 탈중앙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논리는 있습니다. 뭐 에그플레이션이 온다. 기후에 대한 네, 문제 기후변화 등으로 얘기도 이런 있고. 식으로들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지난 20년 동안 투자 분석에 대한 경험상 곡물 가격이 움직였을 때가 가장 어떤 유동성 거품의 끝판왕이 곡물 가격의 변동이 생겼을 때다. 네. 결국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못 먹고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곡물이라는 요소가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부분 등은 있지만 과잉이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경제가 잘 살아진다고 3끼 먹던 걸 6끼를 먹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 변수가 반등을 보였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집중 현상이 너무 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조정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런 현상 등은 과거 2008년도, 2012년도에 순환적으로 항상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지금 유동성 환경을 재정립시키는 환경에 우리가 다가서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뭐 사실은 원자재 뭐 끝판왕은 저는 이제 곡물도 있지만은 유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유가가 네네. 유가도 보면은 이제 CME 거래소에서 투기 포지션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던 원인도 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상승세가 안 꺾이고 있거든요. 이게 좀 꺾여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투자를 이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또 이런 또 짤 같은 게 돌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면 네네. 그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오히려. 네네네. 뭔가 네네. 역으로 해서 그런 또 짤도 돌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제 논리들이 많은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나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좀 병행해야 될지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교실에 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네. 정부라는 학생이 하나가 있고 네. 기업이라는 학생 그리고 가게라는 학생이 3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셋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를 내리게 돼요. 경기 침체가 왔다. 이제 지금부터 돈 풀 건데 이 문제 해결할 사람. 그럼 누가 먼저 제일 손을 들까? 하면 기업이 가장 먼저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었었던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기업은 그 상황, 그 문제에 대한 학습 반응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들게 되면서 그 나머지 2 주체 등은 기업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쪽으로 자본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라는 것의 질문을 만약에 그 세 학생에게 던지게 되면 누가 먼저 손을 들까? 생각해 보면 절대 기업이 손을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이 나선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나서게 되는 것은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이 나서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인플레라는 문제를 지금 시장에 던져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습되고 내성이 생길 때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정부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중심으로 뭔가 정책이 펼쳐졌을 때 반응력이 강한 산업 등의 경우가 오히려 생존하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기업들은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금의 어려워진 물가 환경 하에서도 서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비용적 요소가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은 저하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내구재 산업이나 경쟁이 심화되었었던 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성장주라고 말했었던 산업 등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영업 환경이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지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플레에 조금 내성이 있는 기업들은 어떤 산업이냐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방어적인 산업들. 경기 방어적인 산업이라는 게 재미없는 산업이다라는 거가 아니라 더 이상 경쟁이 필요 없는 산업들이라는 거죠. 과점적인,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이런 기업들이 이 인플레 초기 국면에서는 선전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섹터 수익률 기준에서만 놓고 보면 1등이 유틸리티, 통신,
그리고 산업재 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초반부에는 오히려 이런 디펜시브한 스타일에 대한 종목들과 산업군들이 시장에선 주목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이들이 산업의 성장성이 있어서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방어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대 투자 매력이 강화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에 그 답변에서 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라고 하시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 정도가 초기 국면이면은 네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지 그 관련된 부분이라 그럼 너무 이게 장기전으로 좀 가게 되면은 네네. 글로벌 이제 전반적인 침체로 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워낙 말씀을 저도 지금 학생처럼 들었거든요. 네네. 뭐 비유를 너무 적절하게 잘해주셨는데 과연 연준이 인플레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네네네. 이게 의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우선은 인플레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연준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유동성 측면의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거는 간접적인 간접적인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보다 직접적인 것은 공급을 늘려야죠. 지금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강하다라면은 네. 물량을 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부분 등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지 않습니까? 현재 전망치가 7.3%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안으로는 5% 아래로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보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네. 상반기까지는 정책 스탠스가 바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월 초부터 약간의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끝났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당분간 출렁임이 계속될 수밖에는 없다. 이거를 전략 베이스의 시나리오로 대입해두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문제는 이러면 전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그렇죠. 하실 수도 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물가는 이제는 3%에서 2%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때가 세계 경제가 가장 좋은 영역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도 다시 호황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기업이 먼저 떨어져 나가느냐 아니면 한 개 기업의 문제가 드러날지 아니면 그때까지 문제를 수습하고 난 이후에 경기 확장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지 이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 올 연말과 하반기일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올 연말과 하반기에 정상화 여부에 대한 부분 등에 관심을 갖고 거시적인 데이터, 기업 실적에 대한 변화 등을 체크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기까지 다 한 번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다음 질문이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뭔가 우리가 비중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지 오버웨이트를 좀 해야 되는지 네네네. 여부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센터장님 보실 때는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 정도에 맞습니다. 뭔가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지표 확인이 되면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정도.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센터장님의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제 결론은 뭐냐면 다음 질문이 사실은 이제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좀 사야 될까 이쪽으로 비중 확대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상반기에는 인플레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이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뭐 성장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장주 중에서도 그나마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뭔가 유동 자금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쪽으로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성장주의 투자 환경이 네. 상당히 열악해졌다. 네.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성장이 있다라고 믿고 계시게 되면 네. 지난 2년 동안의 투자 환경에서는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 첫머리에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과 같이 바뀐 환경에서는 무조건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꼭 좋다라는 거 말고 오히려 비용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더 돋보이는 구간으로 우리가 다가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업이나 산업을 들었을 때 이런 기업 재미없지 않아?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식적으로 느끼게 되실 텐데 네. 과거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금융위기를 봉합하고 테이퍼링이 가동되기 시작했었던 시점이 이제 2012년, 13년도부터 네, 시작이 맞습니다. 됐었거든요. 그리고 15년 말에 금리 인상 이전까지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좋았었던 대형주들을 살펴보게 되면 2013년도에는 한국전력, 2014년도에는 SK텔레콤과 LG U+였습니다. 네. 전혀 엉뚱한 맞습니다. 종목들이 주가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전차와 차화정만 머릿속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수익률은 엉뚱한 산업과 기업들이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주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력에 대한 부분만을 우리가 볼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방어력이 우세한 기업들만으로도 충분히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동안에는 탑다운 그리고 스토리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잘 먹혀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본질, 바텀업, 기본적인 어떤 본질 가치, 내재 가치 등이 오히려 시장에서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과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조금 병행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영원히 성장주만 투자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일생 동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쩔 때는 성장이 메인인 기간이 있지만 가치주가 메인인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지난 2년 동안 투자 지식을 여러 가지 늘려오셨던 이런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버전, 그리고 하나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 시작됐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자면, 세상님의 그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가 그 코스피 기준으로는 거의 한 70% 넘는 비중이 대부분 이제 스크니컬 업종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가치주라든지 이쪽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역 수지도 적자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원인도 시장의 급락의 원인이 있었는데, 성장주가 이제 다 가는 성장주의 시대는 끝났고, 가치주에서 이제 뭔가 이 자산 가치를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쪽으로 좀 보시자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짧게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쭉 이제 업종들을 좀 살펴보셨는데, 저는 사실은 계속 최근 시장을 보면은 이게 정말 2011년부터 12년 이까지의 그 미국 시장 좀 영향을 받아서 이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박스권으로 좀 가지 않을까. 네. 약간 그때 박스 피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6년 가까이. 그래서 네네. 과연 이게 다시 또 재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네네. 여기서 상방을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 간단하게만 좀 포인트 사실 박스피라고 하는 부분 등이 어떤 포지셔닝 투자자분들에게는 되게 싫은 표현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와 맞물려서 봤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박스라는 것이 상단이 막혀 있다라는 단점도 포함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하단의 지지력이 강하다라는 것들도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1월 주식시장의 급락도 과한 측면이 이제 드디어 생겼고 3천선에는 쓰기 어려웠었던 저평가 매력이 국내 증시에서 생겼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환경에 맞는 부분에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네. 박스피에 갇혔다라는 문제만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투자하는 시기가 끝났구나라는 식으로 기피할 대상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맞추냐 못 맞추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려운 투자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네.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 많이 배우셨지만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좋은 뷰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